뜨거운 여름에 이 버스라는 전염병조차 창궐하는 이런 시기에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프로는 세월호 참사 1년 한국 사회 길을 묻는다라는 주제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부메랑이 돼서 우리 사회를 위험 사회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사라졌고 자부심도 빼앗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톨릭 언론인들은 교회와 언론이 지금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그 답변을 찾아보고자 여러분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1년이 훨씬 지난 오늘까지 온 국민의 마음에 충격과 슬픔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된 분들의 영원한 안식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하느님께서 끌어안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돌보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세상,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고 불신과 의심과 반목이 지배하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메르스 발생 초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고 그 결과 엄청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초반에 사태 수습에 혼선을 빚은 것은 세월호 참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국가에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예방의식과 적극적인 참여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아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극복하는 길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까지 함께 하지 못한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사회를 맡은 성공회대학교의 조효재라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뒤돌아보려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노력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세월호 희생자를 얼마나 위로하고 편들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부끄럽습니다. 세월호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시대의 징표 중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모든 맨 얼굴을 그대로 보여주는 종합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국가 권력의 무능과 잔인함이 드러난 사건이고 우리 언론, 지식, 종교의 맨 얼굴이 국민들에게 들켰습니다. 사람들의 무관심과 이기주의도 들켰습니다. 개인과 사회 구조의 여러 모순이 드러났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돌아보는 우리에게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와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봐라. 진실을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반성도 회개도 없고 사회를 올바로 바꾸기도 어렵다. 주교들은 정치적 판단보다 신학적 판단을 먼저 해야 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치 권력과 갈등을 피할까 연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불의한 권력과 싸울까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불의한 권력에 반드시 저항해야 됩니다. 불의한 권력 앞에서 균형 감각 이런 건 없습니다. 예수가 균형 감각에 있었으면 십자가에 돌아가실 리가 없습니다. 로마 군대나 유다교에서 후원의 활동을 받았겠죠. 불의한 권력과 갈등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우리 한국 천주교의 그동안의 대응은 크게 부족합니다. 지금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교를 포함한 모든 신자는 반성해야 하지만 맨 먼저 주교들부터 반성. 책임이 경중이 있어요. 신자들은 사회교리와 성서 공부를 더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저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이름 없는 순교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의 입장에서 이 세월호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또 그리고 이러한 세월호 사태가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답게 살겠다는 마음만 갖는다면
정말 이러한 비극은 다시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취지에서 오늘 발제문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때마침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이 세월호 사태와 거의 흡사한 양상을 보이는 이 전국을 보면서 오늘의 이 발표가 더욱더 오늘 피부에 와닿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살 사망자 수가 10년 전에 비해서 무려 57%가 늘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아이는 안 나면서도 낙태율은 OECD 국가 중에 1위를 찍고 있습니다. 아이는 낳지 않고 낙태는 1위 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죽음의 문화 속에서 과연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알고 있는가, 인식하고 있는가, 이 차원 속에서 세월호 참사를 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책임지는 사회인가에 대한 자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책임지는 사회인가?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대학에서는 못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나부터, 다음 제가 집안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고, 다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온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 우리의답게 살겠습니다라는 생각도 자아 정체성서부터 살피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의예지야말로 사람만이 가지고 태어나는 본성이다. 짐승과 다른 까닭은 어질고 지혜롭고 의롭고 예의 바른 데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 자신부터 답게 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내 정체성을 확립하고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을 독립적 인격체로 대하며 사랑을 베푼다면 만국적인 죽음의 문화에서 벗어나 생명의 문화를 창출하여 더불어 사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누가 생명의 문화를 말하고 누가 정신적인 가치를 앞세우고 누가 더불어 사는 삶을 논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릇된 일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자 하는 진정한 주체의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자신의 처지와 입장에서 답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의 발제문을 읽으면서 저도 또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하고 고통 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살고 있던 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진상조사의 근거가 되는 세월호는 바닷속에 그냥 그대로 처박아 둔 채 9명의 실종자를 차디찬 물속에 버려둔 채 아무것도 밝히지 않으면서 유령 같은 면피용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국가의 책임은 하나도 없는 배보상법을 진행하는 비상식의 실태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구조하지 않고 산채로 수장시킨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것이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국민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조될 수 있었던 자식을 허망하게 잃고 피울음으로 자식의 죽음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입니다. 그 울부짖음이 국가와 국민을 괴롭히고 사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회 악이란 말입니까? 왜 그들은 어디를 가나 치안의 대상자가 되고 종북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는 수많은 대형 참사를 쏟아내고도 참사공화국이라는 불명예를 얻고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마저도 하지 않는 이 사회의 모순이고 악에서 비롯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습니다. 국가란 과연 무엇인가? 가족들이 가장 많이 했던 질문, 토론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은 종북자로 내밀렸습니다. 왜 종북 플레임에 아직도 이렇게 우리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이 종북 플레임을 넘을 수 있는지, 통일만이 문제인지 그 이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약자와 연대하지 못하고 잘못된 부활 신앙을 강요하는 교회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은 없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사회, 국가 공동체의 실천적 덕목 이것이 제시된다면 세월호 참사도 밝혀지기가 더 앞당겨질 것 같고요. 우리 사회에 또 다른 세월호 참사가 맞는 것을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남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자로 연구자로 여기에 이 발표를 하는 건 조금 제 현실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김건희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세월호 참사에 그렇게 중립적인 입장이 되기는 힘든 그런 1년을 보냈습니다. 작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고 나서 저는 그 팽목항에서 세월호 희생자들의 시신을 직접 수습하는 일을 한 일주일 정도 했었습니다. 그때 학기 중이라서 계속 있을 수는 없었고 가톨릭 강주대교구 장례봉사단 분들하고 그 팽목항에 머물면서 한 50여 분 정도의 희생자를 이제 직접 수습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는 남다른 일입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 아니면은 정부에서 내려온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그다음에 유족들한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봤기 때문에 객관적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부모님들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 일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광화문에 나가서 뭐 시위나 아니면 미사에 참여하는 일들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리적인 케어만으로 절대로 해결 안 될 일이 세월호 참사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희생된 별이 된 우리 가족이 내 삶에서 어떤 의미였었는지, 내 삶에서 어떤 가치를 지닌 사람이었는지, 그 다음에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적인 성찰을 하는 것도 치유의 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같이 고민해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이라고 하셨습니다마는 이 뭐 제 스스로 저 양심에 정말 고백할 수뿐이 없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그 마음이 좀 무겁다 그럴까요? 하여간 얼굴 들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작년 4월 16일 날 있었던 그 세월호 참변은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 답지 못하게 사는 그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답게 산다는 게 뭡니까? 다 자기 역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을 다 하는 것이 답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가 뭐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유교에서 얘기하듯이 군군, 신신, 민민 한 것처럼 자기 역할하면 그게 답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년 그 참변은 전혀 답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보여줬죠. 우리 사회 뭐 대통령부터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하나같이 뭐 심지어 언론까지도 다 전혀 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종교까지도 그러지 않았냐라고 김근수 선생님은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래도 개중 그래도 이 가톨릭은 좀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오늘 이렇게 그 겸손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천도교는 정말 역할 못한 거를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오늘 아주 왜소해지기 짝이 없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답게 살지 못한 것이 문제는 고쳐져야 되는데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메르스 사태에서도 똑같이 작년에 그 1년 전에 그 교훈을 하나도 못 얻은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를 더욱더 실망을 넘어서 절망을 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 답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언제까지 이 옆에 뭐 좀 우리 정 선생님 계십니다마는 언제까지 저 광화문에 이 분들을 저렇게 그냥 방치할 것이냐
빨리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아니면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전력해야 되지 않는가 해야 되는 것이 오늘의 과연 가장 큰 주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 기자들은 선배들이 또는 데스크가 진짜 듣기 싫을 만큼 많이 하는 말이 발로 뛰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현장에 있으라는 말이죠. 그 사고 초기에 JTBC는 현장 취재진을 보내면서 중계팀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신생 작은 방송사에서 인적, 물적 자원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날부터 매일 현장을 연결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보도 계속 나가면서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하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들, 국민들을 답답하게 하는 뉴스를 이렇게 길게 하느냐, 오랫동안 하느냐, 그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뉴스의 핵심은 본류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 기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집스럽게 팽목항을 중심으로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그 뉴스의 손석희 앵커가 매일 클로징 멘트로 하는 게 있습니다. 클로징 멘트가 내일 또 저희 기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이때 작년 1년 동안만큼 그 절실하게 다가온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는 것을 오보라고 했을 때 그 첫 번째 원인으로서는 기자의 무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재 부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 근데 취재 부족이나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또는 물리적인 한계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사실 문제는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부각하고 일부를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쓰는 것입니다. 뭐 저도 이렇게 많이 해왔고 우리 선배들부터 다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은 언론 환경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보듯이 정보 유통이 몇몇 언론에 의해서, 여기서 말하는 몇몇 언론은 과거 어떤 전통적인 언론, 소위 말하는 메이저 언론에 의한 그 정보의 통제, 이것이 이제 더 이상 힘들게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언론이 사실은 이 기계적인 균형성에 집착하다 보면서 봐야 할 것들을 제대로 못 보는 그런 문제점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서 힘없는 사람, 소위 마이너리티에 대한 관심, 그들의 다양한 목소리, 그들의 아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언론이 해소해 주지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이 계속 추구해야 될 숙제가 이 약자들의 그 눈물을 얼마나 닦아줄 수 있느냐 하는, 다시 말해서 질적인 균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진상규명 서명 봉사활동을 했던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단체도 아니고요, 정당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입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고 퇴근하면 광화문을 들렀다가 집에 가고 주말에도 시간이 되면 나오고 하는데요. 대통령의 의무라는 게 전쟁이라든가 어떤 위험부터 국민을 지키고 국가를 지켜내는 게 대통령의 의무인데 그를 위해서 권한이 많이 있는 건데,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해야 하지 않습니까? 권한을 사용해서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재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웰스 사태에서도 대통령이 부재입니다. 책임지고 정책 하나 내놓은 거 없고, 아시겠지만 동대문 시장 가서 삥 꽂고 좋아하고, 저는 정신병자라고 생각합니다. 웰스도 세월호도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정치적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희 집에서 2014년도에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 53세 죽었는데요. 그 전까지 저희 어머니가 광주 항쟁이라든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빨갱이 새끼들 잘 죽었다. 근데 제 동생이 죽은 후에 세월호 문제라든가 굉장히 마음을 아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식이, 저도 제 형제가 바로 제 눈앞에서 죽음을 봤을 때 하고 그 전하고 틀립니다. 오직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사에서 세월호 가족분들에게, 유가족분들에게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때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자식을 정말 가서 죽이고 난 다음에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이 슬픔을 하냐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내 자식이 죽지 않으면 절대로 아파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자식이 10월이 넘어서 죽었는데도 애간장에 태우고 아직도 아파하십니다. 정의 선생님이야 유가족분들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월호 참사 1년 한국사의 길을 묻다라는 포럼을 갖다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딸이 1년이 넘게 바닷속에 있습니다. 일 년 전에 수학여행 보냈는데 어떤 아이는 살아서 나왔고요. 어떤 아이는 갖다 죽음으로 나왔고요. 어떤 아이들은 갖다 바닷속에 있습니다. 정말 한국 사회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월호 1년이 지났는데 세월호의 정말 기본이 무엇인지, 인간이 인간답게 대접받는 거,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거, 임금이 임금 노릇을 하는 거, 국민이 국민 노릇을 하는 거라고 처음에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나는 갖다 이러고 살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일반 생활을 하면서 그거를 갖다 이렇게 이런 아픔을 알았나. 9명의 미수습자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는데 못 찾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알까요? 지금 우리 딸의 모습이 어떨까요? 지금 우리 딸의 상태가 어떨까요? 아이들이 그 뱃속에서 얼마나 엄마를 찾았을까요? 그 사고 났을 때 엄마를 갖다 얼마나 애타게 찾았을까요? 근데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아이들, 죽은 가족은 살릴 수 없지만 그러다 정말 살아있는 가족조차 다 죽입니다. 정말 세월호에 제일 아픈 사람이 누군지 정부의 상대로 2014년 4월 16일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그 부모의 심정을 아시냐고요. 제발 아이들 좀 꺼내자고요. 사람 9명 좀 꺼내자고요. 특별법 하겠다고 600만 명 유서명해줬다며요. 중고교 얼마나 배울렸다면서요. 배송을 내자고요. 정말 죽겠다고요. 이러다 정말 미수습자 가족 다 죽이실 거냐고요. 제발 배 좀 올려주세요. 그 불쌍한 아이들 뱃속에 언제까지 냅둘 거냐고요. 정말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고요. 언론은 진실된 말만 해야 됩니다. 진실되지 않는 말장난하는 언론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가톨릭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톨릭 협의회 이렇게 돼가지고 이 행사 주최를 공식적으로 하셨는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건은 목숨을 학생들이 잃지 않습니까? 있었던 그 현실 사건을 놓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가, 또 사법적인 수사 문제가 있어야 이게 해답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발표자, 사회자 여러분은 참언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장난하는 같은 비껴가는, 진실을 비껴가는 협의회의를 오늘 하고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다른 나라에서 다른 민족이 지금 한국에 관광 온 것처럼 한국 사회 길을 묻는다. 길을 몰라서. 한국인 아닙니까? 같은 핏줄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길을 물을 지금 자격이나 있습니까? 지금 유가족도 울고 나갔지만은 왜 목숨을 잃었는가? 이 사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한 가지라도 있어야 됩니다. 전혀 없고 사법적인 질문조차도 묻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사법 업무를 빼고 있습니까? 여기 언론협의회가 이 포럼에 진실이 과연 있겠는가? 업무만 남기고 이 시간만 빼앗고 있지 않는가? 상당히 여러분들 얼굴이 아름답지 못하다. 상당히 이러한 두려움이 아무 그 시간에 내가 와서 듣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업무만 남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심에 맡깁니다. 기러기, 기레기, 피레기라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이런 시점에 참 부끄럽습니다. 예, 제가 그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모두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한국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는가. 세월호 인명 대사전을 만들자. 세월호 각 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다 기록하자는 거죠.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고, 해경이 무슨 일을 하고, 뭐 해수부는 또 그 유가족들은 어떤 말을 하고, 세월이 가면 다 잊혀져 버릴지 모릅니다. 그 빨리 잊혀지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을지 모릅니다. 세월호하고 관련해서 도대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가, 무슨 말을 했는가, 핵심 중요한 사람, 자원이 되는 대로 가능하면 정확한 기록을 한번 남겨가지고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좋은 지침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명 대사전 작업을 만들자 하는 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만큼 길을 찾기가 참 힘든 게 아닌가. 또 플로어에서 계셨던 분들도 다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이제는 너 이놈 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일을 우리 애들이 또 당한다면, 달을 동동 구르면서도 한 사람도 굳이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또 당한다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좀 더 냉정하게 그 길을 찾고, 다 찾다가 다 못 찾으면 다음에 또 하자 라고 하는 얘기가 되더라도 뭔가 이렇게 중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더 큰 비극이고 더 큰 어려움이 아닌가. 내가 어떻게 했는가는 전혀 반성함이 없이 너 잘못했다, 너 잘못했다, 이것만 계속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 6천만이 다 각각 상대방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만들어야 할 사회는 영원히 다시 찾아오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정말 1년 전 슬픔보다도 오늘 더 큰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가게 생겼습니다. 하게 됐고, 또
또 새로운 것을 또 깨닫게 됐고 참 옆에 우리 그 권장님도 굉장히 좀 슬프게 이런 표현을 하겠지만 정말 우리 모두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여기서부터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는 다시 한번 그걸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도 또 사실 이 주제를 정할 때 사실 굉장히 좀 망설였고 좀 걱정도 사실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잡은 그 이유는 어차피 이것을 또 예외적으로 둘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힘들고 아프지만 다룰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좀 불편하고 어떤 분들에게 너무도 슬프게 이렇게 다시 그 되새기는 그런 거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각자 모두에게 어떤 새로운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렵게 정말 이렇게 그 발표해 주신 분들 또 그 밖에서도 이렇게 얘기해 주신 용기 있게 얘기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넘게까지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월호 이 창사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에게 확인시켜준 점은 우리 전체의 어떤 개인적 고통과 집단적 트라우마가 계속해서 이렇게 아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됐고 또 그걸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민으로서 종교인으로서 정치적 자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치유를 받고 또 줘야 되는 어떤 그 연대의 어떤 동물로서 우리가 어떤 그 행동을 취하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무거운 과제를 모든 사람 우리가 다 느끼고 아마 이 자리를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겁게 시작했고 또 더 무거운 과제를 받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식긴 굿의 어떤 그 기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는 어떤 그 조금이라도 앞서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하나의 작은 그 꽃 씨앗을 갖다가 이렇게 가슴에 품으시고 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참여해주신 그 우리 토론자분들, 발제자 선생님들 그리고 특히 끝까지 자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이제 1년째 됐는데 그 세월호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한 그런 문제도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 이제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좀 배워야 된다, 뭐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길을 좀 찾아보자 한 것입니다. 그 세월호 참사가 이제 헛된 참사, 그러니까 헛된 어떤 죽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방법, 길 이걸 찾아야 된다. 결국 뭐 어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말이죠. 우리 사회 전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다라는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의 어떤 그 변화를 지금쯤 이제는 논의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런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포럼 하나 가지고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나 긴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서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논의를 할 때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제 새로운 어떤 우리 한국 사회의 길을 묻는 이런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초를 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앞에 보세요. 하나 둘, 네, 고맙습니다.